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하늘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름값이랑 직결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국제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폭탄이 우리 지갑에 직격탄으로 꽂혀버리는 거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대한민국. 매일 300만 배럴의 검은 액체를 받아 건너에서 실어와야만 심장이 뛰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기묘하고 이상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도 최고급 기름이 넘쳐나고 북해 유럽에도 깨끗한 기름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왜 굳이 미사일 날아다니는 중동에서만 기름을 사오는 겁니까? 이거 완전 합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형님? 근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하루아침에 수입선 바꾸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산업 시스템이 굉음을 내며 그대로 정지해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 기름에만 딱 맞게 설계된 공장이랑 정유 시설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시기 형님, 여기서 언론이 철저히 숨겨온 놀라운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정유 업계에서 질 낮고 더럽다며 온갖 무시를 당하던 그 중동 찌꺼기 기름이 사실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전 세계 1등 정상에 올려놓은 숨은 1등 공신이었다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6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석유 수출 제국으로 군림하게 됐는지 그 완벽한 비밀을 모두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남들이 유가 폭등 뉴스에 공포 떨 때 우리는 바닥에서 폭발할 투자 기회를 낚아채야 합니다. 자, 먼저 글로벌 석유 시장을 지배하는 3대 원유의 권력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석유 시장은 크게 WTI, 브렌트, 그리고 두바이유로 나뉩니다. 이 세 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을 짭니다. 첫 번째 권력. 석유계의 최고급 명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동부 유전들이 바닥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서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텍사스 서부 황량한 평원에서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유전이 터진 겁니다. 얼쑤. 근데 이 양반들이 기름 품질 확인하는 방법이 가관입니다.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혀에 직접 대고 맛을 봤다니까요. 황성분 잔뜩 든 기름은 썩은 달걀처럼 역한 맛이 났는데 텍사스 기름은 달콤한 맛이 나서 붙은 별명이 스위트 오일입니다. 요즘이면 식품의약처 신고감이지 싶습니다. 불순물 없이 정제하기 쉬운 최고급 기름. 오늘날 WTI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가격을 선도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 지표로 군림하고 있는 기라요. 두 번째 권력은 바다를 지배하는 브렌트유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 차갑고 거친 북해 한가운데서 뽑아 올리는 기름인데 품질만 놓고 보면 텍사스 원유랑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근데 브렌트유에는 WTI도 부러워할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물류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WTI는 미국 내륙 깊숙한 곳에서 뽑아서 수천 킬로미터 파이프라인으로 해안까지 운송해야 하는데 운송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반면 브렌트유는 처음부터 바다 한가운데서 뽑자마자 유조선에 바로 실어서 전 세계 어디든 즉각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북해 유전이 고갈되면서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의 고작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세가 여전히 브렌트 가격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바다 위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거래되는 압도적인 편의성 덕분이지요. 세 번째 권력, 아시아의 심장을 움직이는 두바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상식을 뒤엎는 팩트가 있어요. 정작 두바이 지역 자체에서는 기름이 거의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형님? 거시기, 형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자국 원유를 특정 우방 국가만 직거래하는 폐쇄적인 방식을 고수했어요. 근데 두바이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 누구든 돈만 가져오면 자유롭게 기름을 사고 팔 수 있는 개방형 거래소를 열었거든요. 그 결과 두바이는 중동 전체 석유 거래를 대표하는 거대한 금융 허브로 우뚝 섰습니다. 근데 두바이유의 품질은 어떠냐? 네, 황성분이 듬뿍 들어있고 색깔이 시커멓고 끈적끈적해서 정유 업계에서 냄새나는 기름이라 부릅니다. 세계 3대 유종 중 품질이 가장 떨어지고 WTI보다 배럴당 약 4달러,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아니, 고작 5,000원 아끼자고 기계 망가지는 기름을 쓴다고요? 그냥 미국 기름 사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숫자가 모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겁니다. 데이터로 완벽하게 격파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일 하루 3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배럴당 4달러 차이를 1년 365일로 환산하면 무려 6조 5천억 원입니다. 원가 경쟁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마진이에요. 이 에너지 비용 차이가 우리 삶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 30대 직장인이라면
중동유가 폭등할 때 출퇴근 주유비가 월급을 갉아먹고 저축은 포기하고 신용카드 할부에 의존하는 적자 생존에 내몰립니다. 40, 50대 가장이라면 기름값 오르면 난방비 고지서에 수십만 원 할증 폭탄이 날아오는 기라. 아따 형님. 6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액수는 똑같은데 기름값이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려서 실질 구매력이 50% 박살 나버립니다. 이게 그냥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매일 경제 뉴스에서 듣는 배럴이라는 단위에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1배럴은 정확히 105발 발전 규율입니다. 그랜저 승용차 연료 탱크를 2번 반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왜 하필 159일라는 애매한 숫자가 전 세계 원유 거래의 기준이 됐을까요? 19세기 미국 펜실베이니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땅 구멍만 뚫으면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데 담아서 팔통이 없었던 겁니다. 얼씨구나. 마음 급한 상인들이 청어 절이던 통, 포도주 오크통, 위스키통까지 닥치는 대로 끌어모았습니다. 근디통 크기가 전부 달라서 거래할 때마다 양 속였다며 상인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완전 조선시대 장터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결국 1860년대에 석유 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위쥐 갤런 약 159일을 한 배럴로 통일하자는 역사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 159일냐고요? 당시 유일한 운송수단인 집마체에 딱 맞는 크기였고 성인 남성 2명이 굴려서 옮기기에 딱 이상적인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아저씨들 체격이 오늘날 수천조 원 시장의 기준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 거시기 형님, 똑같이 땅속에서 뽑는 기름인데 왜 미국 기름은 명품이고 중동 기름은 저진류가 됐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비밀입니다. 우리 어릴 때 과학책에서 배웠죠. 공룡이 죽어서 썩으면 석유가 된다고요. 근데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인류가 하루에 쓰는 석유가 1억 배럴, 1년이면 365억 배럴이에요. 이게 100% 공룡 사체에서 나왔다면 수억 년 전 지구에 수백억 마리 공룡이 아파트처럼 쌓여 살았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석유를 만든 진짜 조상은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한 플랑크톤입니다. 수억 년 전 고대 바다의 수족의 플랑크톤들이 바다 밑바닥으로 눈처럼 가라앉고 그 위로 흙과 모래가 쌓이고 지열과 압력이 오랜 세월 푹푹 끓여낸 결과물이 바로 검은 황금 석유입니다. 그럼 왜 중동 기름만 질이 나쁠까요? 아따 형님, 아주 오랜 옛날 지금의 사막인 중동 지역은 테티스해라는 따뜻한 바다였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이 바다가 사방으로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물이 빠져나갈 곳을 1차 수온이 펄펄 끓어올랐고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번식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갇혀있던 바닷물이 태양 열기에 전부 증발하면서 그 자리에 엄청난 두께의 거대한 소금층이 형성된 기라요. 이 소금층이 땅속에서 숙성되는 석유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압력솥 뚜껑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덕분에 중동은 압도적인 매장량을 얻었지만 그 뚜껑에서 스며든 소금 성분이 기름을 끈적끈적한 저진류로 만들어 버렸어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이런 거대한 소금 뚜껑이 없었습니다. 석유가 지층 사이를 스며드는 과정에서 바위와 모래가 천연 필터 역할을 해서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걸러진 기라요. 거시기 형님, 자연이 만들어준 최고급 정수기가 있었던 셈입니다. 서방의 고급유는 살짝만 가열해도 값비싼 휘발유, 경유, 항공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반면 중동 저진류는 아무리 끓여도 고급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고 시커먼 타르나 벙커유 같은 아스팔트, 찌꺼기만 잔뜩 쏟아지는 기라요. 그럼 그냥 미국 기름 사오면 되잖아요? 바다 위 물류의 냉혹함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국까지 기름 가져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야 해서 꼬박 60일이 걸립니다. 중동은요, 단 25일이면 도착하는 기라. 게다가 중동 노선에는 축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유조선으로 한 번에 200만 배럴을 실어 나르는데 미국 텍사스 항구들은 수심이 얕아서 이런 거대 선박이 아예 못 들어갑니다. 작은 배로 여러 번 쪼개서 실어야 하니 배달 단가가 우주로 치솟는 기라요. 얼쑤, 여기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중동 찌꺼기 기름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나프타라는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 배달 용기, 마스크, 비닐, 반도체 화학 공정의 원료가 전부 나프타에서 출발해요. 버려지던 찌꺼기가 사실 제조업의 쌀이었던 겁니다. 이 나프타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꿨냐고요?
아따 형님, 자동차 산업에서는 헐값에 나프타로 튼튼하고 싼 플라스틱 내외장재를 무한대로 찍어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거인들을 박살냈습니다. 자, 조선 산업에서는 벙커유를 싸게 대량 확보해서 초대형 선박 엔진 기술에 미친 듯이 집착한 결과 세계 조선 시장을 완벽하게 제패했지요. 가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케이스, 세탁기 만드는 합성 수지를 완벽하게 자급자족하면서 비싼 일본산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 70, 80년대 한국 가전이 소니와 파나소닉을 제치고 전 세계 거시를 점령하는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거시기 형님, 이거 진짜 소름 아닙니까? 근디, 나프타와 벙커유 다 써도 쓸모없는 찌꺼기 기름이 산처럼 남았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바닷가에 거대한 고도화 설비를 짓기 시작했어요. 찌꺼기 아스팔트 기름을 섭씨 수백도 고온으로 다시 끓이고 압력을 가해 분해해서 최고급 휘발유와 항공유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연금술 공장. 글로벌 업계에서는 이걸 보고 땅 위의 유전이라며 경악했다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석유 제품 수출 3위를 기록하는 글로벌 에너지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100만 원어치 원유를 사오면 60만 원 가치의 고부가 기름으로 가공해서 팝니다. 미국 하늘을 나는 여객기 2대 중 한 대에 한국산 최고급 항공유가 들어간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액션 플랜 3가지입니다. 첫째, WTI 말고 두바이유 가격이랑 복합 정제 마진을 추적하세요. 이 마진이 배럴당 $5 돌파할 때 정유화학기업 주식을 과감하게 늘리십시오. 둘째, 나프타 첨단 화학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한 알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세요. 셋째, 중동 지정학 뉴스에 겁먹고 우량에너지 주식 패닉셀 절대 하지 마시고 공포에 휩싸인 대중이 던질 때 쓸어담을 현금 30%를 항상 확보해 두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형님 내일 뵙겠습니다. 쉬십시오.